예, 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이사님이 언급해주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의 사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좀 읽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언급을 하셨는지에 대한 나름의 추정과 그에 따른 전략을 또 나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The Fed still has a lot of quantitative tightening to do. 그래서 QT를 아직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The upward pressure on long-term interest rates from QT will persist until late 2025. 그래서 장기금리가 이런 QT의 지속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늦은 2025년 연말까지 고금리의 장기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quantitative tightening은 사실상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시장에 내놓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시장에 있는 장기 채권을 사주게 되면 그게 quantitative easing이 되죠. 그래서 연준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주고 연준 창고에 있는 현금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 하고 easing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이제 시장에 장기물을 내놓는 것과 같은 효과 그것을 발휘할 때 시장에 있는 현금은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장기 채권으로 현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흡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은 그 장기 채권을 보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 대신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단락인 것 같습니다. 요 단락. 그래서 요 단락이고 여러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셨고 이걸 쭉 읽어보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shrinkage is likely to proceed even if the economy slows and the Fed needs to ease. 그래서 대차 대조표의 축소, 즉 연준이 장기채를 시장에 내놓는 것,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흡출하는 것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언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실제로 경기가 좀 이제 둔화하고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QT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The Federal Funds Rate is its primary tool of monetary policy. 연준은 정책 금리를 가지고, 즉 단기 금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 주요한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It employs the balance sheet only when short-term rates are pinned near the zero lower bound. 그래서 정책 금리, 즉 단기 금리가 0에 수렴하는 경우에만 비상수단으로서 대차 대조표를 갖고 논다는 것이죠. 그죠? 머니 프린팅은 금리가 0이 돼도 시장의 총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때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with the target rate currently above 5%, 그래서 정책 금리가 5% 이상인 상황에서 the central bank has plenty of room for maneuver. 충분히 정책을 운용할 룸이 있다는 거죠. 5%면은 낮출 금리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0.5%를 낮추든 1%를 낮추든 2%를 낮추든 수단이 충분하다는 거죠. 무엇 없이 without resorting to altering the path of quantitative tightening. 지금 현재의 QT의 경로를 수정하지 않고 단기 금리만 조정함으로써도 충분히
통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넷 옐런 전 Fed 체어도 소환을 했습니다. 이분이. So it should proceed on autopilot. 그래서 매달 뭐 75빌리언 US 달러의 장기채가 시장에 내놓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오토파일럿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bout as exciting as watching paint dry. 칠해놓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흥미로운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제 나름의 추정을 하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미국의 장기금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QT의 지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흡출할 시중 통화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4조 달러 대비해서 사실 뭐 7조 달러 규모의 장기채, 그죠? 채권 이것은 아직 상당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뭐 자세한 언급도 사실 있습니다. 뭐 GDP의 8%까지는 뭐 괜찮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2019년도에는 사실 그게 7%까지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10% GDP의 10% 수준까지는 지금 현재 속도로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할 거다. 계산해 보면은 아직 2년 동안 쭉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과연 경제 규모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량이 그렇게 진짜 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좀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문단을 읽어드렸다시피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둔화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는 가능해도 QT는 절대적인 규모의 시중 통화량은 흡출을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달러의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SVB 올해 이제 초에 그 파산이 있으면서 중국의 행태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상당한 양의 국채를 매도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언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팔았는지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기 채권을 그때 팔고 떨어진 성장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초우량 성장주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떤 큰 세력이 굉장히 샤프하게 확 올라갈 때 거의 위에서 두드려 내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성과가 오히려 더 좋았었거든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중국이 그때 반등심하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안전자산으로서 미국의 장기국채가 그런 지위를 향유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등시보다 미국 국채를 팔고 또 그렇게 생긴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시 환율 방어에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결과적으로 미국채의 그런 매력도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도 경쟁하는 처지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도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다량의 장기국채를 사실상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물리게 만드는 거죠. 가격을 아예 정신도 못 차리게 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네가 팔려면은 손해보고 팔아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유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금리가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많이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bear steepen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은행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건전한 지역 은행들이 지금 현재는 역마진 상태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대출이 실행되기가 힘들죠. 예금 금리로 줘야 될 비용은 늘어난 상태에서 여신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는 장기로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으면은 역마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해소는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업용 오피스 건물을 사는데 대출해줬던 돈은 이제 상각 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손실 처리를 빨리 함으로써 그래도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은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각의 규모가 너무 큰 규모가 너무 큰 그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파산을 또 할지도 모르겠죠. 여하튼 결국에는 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역마진이 안 생기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는 높은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면 메인스트리트가 여하튼 중금리 고금리여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돈을 융통을 할 수 있고 높은 비용이지만 롤오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되는 것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쟁국의 장기 프로젝트의 비용을 올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리쇼링하고 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얘기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하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경쟁국의 장기 프로젝트의 장기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가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택 시장의 착공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둔화를 하면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택의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CPI 바스켓의 큰 부분인 이제 주거비가 금리가 약간 이제 내렸을 때 이제 다시 확 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장기 금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텍스 크레딧 등을 통해서 미국의 주택 공급 업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장기 금리가 너무 높아진다는 것을 시장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만약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담아야 될 것은 역시 확실한 성장과 현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국의 초우량 성장주를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공부문 발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회사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발주를 넣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3자의 공통되는 건설 회사들은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소개했던 이자율이 좀 높은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 그리고 이제 중기 회사채 이 정도를 보유할 만하고 또 미국의 이제 그런 메인스트리트이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하이힐드 중에서 미국 지역은행채 등급이 뭐 더블 B, 싱글 B까지는 사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요런 것을 특정한 섹터를 다루는 ETF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제가 또 추가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LT와 이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GOVZ라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ETF가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은 일부는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이제 초우량 성장주와
장기채를 분할 매수를 하자. 소액으로. 그렇게 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자. 왜냐면 진짜로 장기 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다른 자산들은 얼마의 금리를 1년에 줘야 되느냐 이거죠. 15%? 20%? 그만큼 이제 다른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이 데트 스파이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은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생존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아주 희망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이제 뭐 루즈벨트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이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없는 형태의 펀딩 구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라 뭐 이런 뜻이 담아있기도 합니다. 이제 QT가 지속될 것이다. 왜냐면은 그만큼 데피시트하고 미국이 이제 연간 900빌리언 US 달러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과 그러면은 시장의 국채가 더 풀리는 거죠. 공급이 더 생기면서 재정 절차가 더 심해지면은 국채는 더 풀어야 되니까 너희들 우리 믿고 너희들 우리라고 하면 뭐하죠? 너희들 중앙은행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채권 찍어내지 마. 뭐 이런 약간의 협박성의 그런 사설이기도 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이 있지만 듀레이션 리스크와 공급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